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합니까? 뉴스 확인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호흡을 하죠. 밤에도 자면서 호흡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호흡을 해야 삽니다. 공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식량, 그 다음에 옷, 집, 이런 게 필요합니다.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현재 세계 질서가 카오스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거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걸 갖다가 미국이 충분히 공급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왜 미국이 이렇게 경제가 약화되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원래 그 벨기에의 경제학자가 이제 트레핀 딜레마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규칙통화국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돈을 풀어야 세계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럼 완전 계속 돈을 풀다 보면 또 그 통화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트레핀 딜레마인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기축통화, 달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상충관계, 그리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거 패러독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돈을 계속해서 풀면 결국은 그 돈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그랬고, 그 전에 영국도 그랬죠. 그 전에 기축통화국은 영국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국은 피해 나갈 수 없는 하나의 이제 그 패러독스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 적자를 봐야 돈이 풀려나가고, 또 미국이 이제 적자를 보게 되면, 원래는 경제학적 이론에 따르면, 적자를 보게 되면 다시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용, 달러에 대한 신용이 그래도 유지돼가지고, 오히려 국제 자본이 유입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브레튼 우드 1 할 때는, 1.0 할 때는, 근본이었다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바꿉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베트남 전쟁이었고, 그리고, 70년대 초에 가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포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달러 본이죠.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로 들어갑니다. 저거는 이제 거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유국이었던 사우디하고 협의해서 저렇게, 밀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그 키신저 외교의 절정판 중에 하나인데, 페트로달러를 하는 바람에, 사우디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라크, 이란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페트로달러제가 확산되면서, 달러 본위제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계속 적자를 봅니다.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85년도에, 일본, 그 당시 서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을 불러가지고, 미국 재무장관을 불러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달러를 평가 절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화가 250 하다가 120으로, 마르크화는 2.9 하다가 1.8로, 이렇게 급격하게 평가 절상을 강제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가는데, 당시 서독 경제는 그래도 정책적인, 적절성으로 인해가지고 버텨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최병천 소장님께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는데, 세계화 역효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화가 세 번째 세계화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부르짖었는데, 지금, 세계화가 3차인데, 그전에는 이제 언제 있었느냐, 제국주의 시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29년 대공황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또 세계화가 일어났고, 지금의 3차 세계화인데, 그런데 그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대규모로 미국 제조업이 미국을 탈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뭐 이런 나라로 많이 가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그리고 GE에서 우리나라 제조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엄청 심하지만 이때에도 빈부 차이가 심화됩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화가 되면 능력이 있는 제가 보기엔 능력이 있는 개도국들의 혜택을 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좀 덜 혜택을 보고 그러면서 그 개도국 능력 있는 개도국 사이에도 빈부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진국들도 국내 빈부차가 되게 심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미국에 지금 현재 빈부차가 얼마나 심하느냐 상위 1%가 미국 GDP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미국이 빈부 차이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약 문제, 이민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같이 혼합돼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폭발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온 배경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오히려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얼마나 심하느냐. 2024년 현재 35.4조 달러. 그리고 4월 현재, 금년 4월 현재 37.1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 적자 비율이 2차 대전 직후보다 더 심한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가 제가 뒤에 통계가 나오는데 현재 국채 이자가 국방비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미국을 국방비 많이 쓴다고 천조국 그러는데 국채 이자가 천조국 넘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천조국이 아니고 양천조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제조업 공동화 심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 질서를 먼저 그렇게 부각하고 그러면서 세계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홀로잉 아웃되고 그리고 금융 자본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추진하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금융 자본은 굉장히 강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제조업은 이렇게 약해지고 현재 제조업 생산액이 중국의 약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이렇게 약화됐습니다. 그렇게 작년이 이제 과거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이런 데 굉장히 강했던 지역들이 다 공동화되고 녹선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녹선 지역이라는 뜻이죠. 녹선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그 지역의 지도가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많은 5대의 주변 주들 그리고 에팔레치아 산맥 서사면 지역의 많은 주들이 그렇게 지금 러스트벨트가 됐고 그 대표적인 이 러스트벨트 출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된 벤스가 있죠. 그만큼 이렇게 미국의 이 러스트벨트와 그리고 제조업 약화 현상이 심하고 이 지역이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대강 보면 이제 28% 여전히 그래도 제조업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강한 나라가 바로 한국과 중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이 툴링 기술 보면 이제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검증도 하고 부품 제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초 공업 기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가지고 있죠.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제조업 제품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도 점점 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노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선반 기술이라든가 검령이라든가 또 도금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공업 기술을 유지가 되어 있는데 한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중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팀 쿡이 애플 제품 설명하면서 이런 툴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엄청난데 미국에는
회전 하나 채울 수도 정도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약화된 게, 임금도 높으지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트럼프가 정말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어도 과연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그런 툴링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소득 8만 달러 되는 나라에 과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로 툴링 기술이라는 게 산업의 완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첨단 기술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유지가 안 되면 방산업 자체도 유지가 안 되거든요. 원래 2차 대전 때 보시면 일본이 미국의 징계,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두 군데 전쟁하면서 이걸 휩쓴 게 엄청나게 제조업이 강해가지고 대량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 덕분인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나면 과연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했을 때 그렇게 대량으로 제조업에 기반한 그런 방산 물자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을까, 생산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콘트랙토사 역설이라고 페트로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특히 중동에 많은 군대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런 데다가 군대를 총 합쳐가지고 여기 이제 바레인은 빠졌는데요. 여기 좀 더 치면 바레인까지 포함하면 한 2만 8천 명 정도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군대가 약 한 2만 8천 명, 3만 명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 물자를 소요하는지 아마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보통은 이제 옛날에 전쟁할 때 한 사람이 장정 한 명이 하루에 1kg의 식량을 먹었습니다. 말은 보통 이제 14 내지 15kg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전쟁을 봐도 그렇게 대량의 식량과 건초가 필요한데 현대에는 군인들이 먹어야죠, 월급 줘야죠, 옷 입어야죠, 무기 줘야죠. 총 한 발에 최소한 1달러, 2달러 합니다. 그리고 대포 한 발에는 뭐 몇천 달러, 비싼 거는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가죠. 그럼 그렇게 많은 물자를 갖다가 미국이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다가 약 한 17만에 18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군대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오버 익스펜션 하니까 결국은 미국이 그런 역량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군사력을 축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6개의 정부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하면 남미, 그다음 북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중동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거기를 중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도태평양인데 그 이제 6개를 갖다가 이걸 두 개를 합치고 그러니까 남북미를 합치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치고 이렇게 해서 4개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하는 게 우리한테 하는 게 돈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돈 더 내라, 독일은 돈 더 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동국, 동맹국들한테 일종의 삥을 뜯는 거죠. 저도 내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적자,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한 거죠. 그럼 중국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죠. 약 20년간 이미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서 화학 제품과 선박의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박 부분에서는 세계 1위였다가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2위가 됐죠. 그리고 전기차의 3분의 2, 전기 배터리의 4분의 3.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저임금에 싸게 저렇게 제품 생산을 있고 한국만 하더라도 저런 비용으로는 저렇게 생산할 수 없으니까 중국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석대에서 중국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중국 학생들한테 너희 나라의 전 세계 시장의 진출 전략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말하는 게 한결같이 중국은 처음부터 고부가 가치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부가 가치 시장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인수하고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시 고보 가치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마오쩌둥이 그 일본이나 장개스 군대하고 싸울 때처럼 농촌 지역, 그 저발전 지역을 먼저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을 가지고 도시 지역을 포위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 기업들도 그런 전략을 취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고 그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드론 같은 거, 태양광 패널, 히토류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는 분도 많은데 이오지수. 그러니까 이제 저장성에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한국하고 가장 면적도 같고 인구도 같은 성이 저장성인데 바로 상하이 밑에 있습니다. 상하이 밑에 있는 그 성인데 항저우가 그 저장성의 수도인데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이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세계 최대 규모 도매 시장입니다. 이우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우의 물가를 보면 전 세계 경제 동향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심지어 미국 대선 할 때 미국 국기라든가 선거 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 월드컵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여기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 좀 싼 거 있지 않습니까? 싼 거 칫솔 같은 일회용 칫솔, 일회용 치약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중국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이후에 한번 가봤는데 전 세계 정말로 모든 인종들이 다 와서 여기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외교원들도 꼭 가봐야 되는 아니면 꼭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꼭 가봐야 되는 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제가 그 베이징 근무할 때 시작됐거든요. 제가 이제 2011년부터 2016년부터까지 근무했는데 2015년에 제가 이제 다른 근무할 때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이제 그 중국 지도자들이 보기에 중국 제품들은 여전히 저질이다, 그 싸구려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중국도 이걸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독일 인더스트리 4.0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를 휩쓸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독일이 다시 한번 기술 도약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독일 사람들은 제가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제품이 지금 기술이 좋긴 좋은데 중국에서 계속 진출해 있다 보면 언젠가는 중국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따라잡혀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축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항상 중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독일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왜 밀려나가느냐? 차를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중국에 이제 들어간 나라 업체들이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순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축출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확 낮아진 업체가 한국의 현대기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고 미국이고 지금은 독일마저도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독일 차들이 정말로 기술이 우수한데 지금은 내연기관뿐만 아니고 전기동차,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뭐 비아드 이런 데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중에서는 독일 업체들의 지분을 사가지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제일 대주주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독일이 중국 시장에서 축출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융합현상, 혼합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독일도 자동차 산업에서 더 이상 중국한테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유럽으로서는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그 장악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첨단 기술 분야, AI, 피지컬 AI라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5G, 6G 무슨 정부 통신기술. 그리고 얼마 전에 보시면 베이징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그 먼 거리에 위성 통신을 양자 그 기술로 메시지를 전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영국을 능가하는 암초를 시작을 만들었고, 반도체도 더 이상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광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반도체를 지금 이제 기술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잘 아시지만, 달 디면을 최초 착륙했고, 그 다음에 위성 파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우주정거장도 이미 쌓아 올렸죠. 이만큼 중국이 그 거대한 시장, 거대한 인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도 엄청나게 빨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8월 달에, 산둥성을 갔는데, 그때 만난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첨단 기술,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중국의 압박에, 정말로 결사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굉장히 빨리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군사 부분인데요. 이건 익히 알려졌지만,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데, 중국이 원래 육군 국가니까, 해외 공군이 강한 미국에 비해서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사거리의 미사일, 둥풍 미사일을 해안부터 내륙까지 다 배치해놨다가, 미국의 전폭기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항공모함이 접근하면 미사일을 동원해서 때리는 그런 종류의 군사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반지역권, 지역거부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전략은 그 대신에 이제 중국 군사력을 이런 군도라는 게 섬을 연결하는 선이거든요.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이 안에 가두는 게 목표인데, 중국이 원래 이거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 개념은, 중국의, 해군 제독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그 개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1열도선, 2열도선, 3열도선 뿐만 아니고, 인도양으로 4열도선, 5열도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해안선을 따라서 4열도선, 그리고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5열도선까지, 이렇게, 인도 태평양을 하나로 보는 그런 도련선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3년에 시진핑이 오바마한테 태평양은 넓다. 우리 두 나라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중국의 속셈은 태평양을 양분해서 동태평양은 하와이 이동의 동태평양은 미국이, 하와이 이서의 서태평양은 중국이 지배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렇게 넌저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도련선, 그러니까 하와이선 이게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이 가장 넓게 진출한 그런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옛날에 일본이 1942년인가요? 1942년 12월 달에 하와이를 공격할 때 41년입니까? 41년 12월 달에 하와이를 공격할 때 가장 팽창선이 저기거든요.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는 거의 아프리카 해안선까지 우리가 세력을 넓히겠다는 생각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절반이네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항모를 현재는 3척, 그리고 장기적으로 6척까지 늘리고 구축함은 발행해서 거의 표현이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05 구축함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기. 얼마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 벌어졌을 때 중국의 스텔스기가 인도의 라팔기를 격추했다 그러죠. 그런 스텔스기. 그 다음에 제트 엔진. 이것도 개발했습니다. 제트 엔진. 그리고 이제 미국식으로 6개 정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6개 정부는 결국은 여기서 설명하면 한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와 러시아를 상대하는 북부정국, 그리고 서울을 지키는 중부정국,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을 상대하는 동부정국, 그 다음에 베트남 등 동남아를 상대하는 남부정국, 그 다음에 인도 등을 상대하는 서부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둥풍미사일의 사거리입니다. 둥풍미사일이 가깝게는 이 지역까지, 멀게는 이 지역까지 투사가 되죠. 색깔별로 사거리만. 예,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지구를 중요한 데는 다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미국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데요. 거의 중요한 데는 다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사거리가 길고, 중국 거의
해안부터 내륙까지 거의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벌어지면 특정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면 미국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해가지고 배치하고 있다가 미국 함대라든가 미국 전폭기라든가 이런 게 중국을 공격하러 들어오면 그렇게 사거리에 맞는 동풍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해당되는 목표물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광대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공원적 경강, 항모를 늘리죠. 항모는 원래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의 발약함이라고 거의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했던 그 항공모함을 사다가 다 이제 뜯어고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랴오닝함이었는데 지금은 3층이나 만들어놨고 그리고 다롄과 상하이 이런 데서 항모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게 딥시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딥시크 나왔으면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항모라든가 우측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군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안 가르쳐줘도 앞으로는 대표적으로 AI라든가 QC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이 안 좋아져요. QC를 통해서 좀 더 빨리 군사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위협되고 당연히 일본 미국한테 다 위협되겠죠. 그렇게 이거를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지도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지도는 어딘가 하면 요게 발해만입니다. 왼쪽에 보면 발해만인데 이 약간 어둡게 나와가지고 왼쪽 발해만이고 여기가 제가 설명하면 여기 창산 열도라고 합니다. 여기 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 이 선은 발해만입니다. 발해만, 뽀하이만. 중국말로 뽀하이만, 한국말로 발해만인데 예, 발해만. 여기가 발해만이에요, 발해만. 서부 쪽이거든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서한만. 여기가 서한만, 여기가 발해만입니다. 여기가 산둥반도. 너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저기 이제 밑에가 산둥반도고요. 밑에가 산둥반도, 위에가 랴오동반도. 그리고 왼쪽 바다가 지도랑 설명이랑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도랑 지금 설명은 어떻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북부 정부에 그러니까 그 랴오동반도와 산둥반도를 다 포괄하는 북부 정부의 그 지역에 주로 첨단 군사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다른 텐진 엔타이 사이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쪽에 주로 되어 있는 게 남쪽 산동반도의 남쪽에 칭따오가 있고 그 다음에 외하이가 있고 연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튀어나온 데가 다롄이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랴오동만이라고 하는데 거기 후르다오가 있습니다. 후르다오가 바로 후르다오에서 055형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잠수함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만들고 있고요. 후르다오. 그 다음에 구축함을 다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재기가 주로 선양에서 원래 만주 지역이 일제 때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방하기 전까지는 만주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공업 제품 만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양이 되게 유명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하얼빈 공대가 여전히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얼빈, 그다음에 선양, 창춘 이런 지역에 옛날에 그런 이제 그 군사 방산 그런 기술과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활용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군수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오쩌둥의 농촌을 활용한 도시포위 전략,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1대1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태평양 지역은 일본하고 미국이 강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한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농촌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농촌 지역의 대표가 중아시아하고 동유럽입니다. 그리고 중동이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로, 1대는 육지고 1로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로 서쪽으로 진출을 하는 게 바로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남아, 지금 이제 아세안이 중국의 제1의 무역 상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동남아 진출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쿤밍에서, 중국 남쪽의 쿤밍에서 라오스의 버양산을 거쳐가지고 앞으로는 방콕과 싱가포르까지 철도로 고속철로 연결을 하고요.
그게 아마 확산되고 또 하나 계획은 티베트 철도가 네팔과 그다음에 북인도까지 연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이 사면팔방으로 힘을 뻗치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일로는 옛날 명나라 때 정화가 항의한 그런 지역을 누비고 있고, 그 다음에 일로는 옛날에 중국의 실크를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에 수출할 때처럼 그런 모양으로 서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1대1로 계획은 무려 150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인데 이 나라는 그냥 150개년 계획입니다. 150년 계획입니다. 150년 계획.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길죠. 여기서의 150년의 이후의 마무리상은 뭔가요? 마무리되면 이제 저기 미국이 포위당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콜랩스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바다로의 접근권들 다양한 버전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걸 조달하는 게 최종 계획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속이론하고 농촌도시이론 써놨는데 바로 종속이론처럼 강한 나라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나라를 포위해가지고 항복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150년 뒤에는 미국이 중국한테 발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포위돼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 1978, 12월 달에 계획 개발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1년 12월 달에 WTO를 가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그때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을 봐줘가지고 여러 가지 바트를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WTO 자체가 굉장히 무역을 촉진하는 기구니까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이때 이제 2005년도에 영국, 7년도에 독일, 2010년도에 일본은 경제를 추월합니다. 불과 30년 만에 세계 제2 경제대국이 됐죠. 이때 이 무렵만 해도 거의 매년마다 한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가 붙었습니다. 그때의 경제 성장률이 뭐 10%, 14%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더 촉진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계속 때리면,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고 생각하지만 내생을 길러주는 거거든, 내생을. 내생을 길러줘가지고 반도체 수출 막으니까 반도체 더 좋은 반도체 개발하려고 그러고, 그 AI가 나오고 이렇게 때리는 게 계속 자극을 주는 게 그게 미국 국익에 맞을지 나쁠지는 아마 시간을 두고 좀 더 관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발을 넓게 펼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언론까지 나왔죠. 그것도 이제 당장히 그 돈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1대1로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부동산 경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밀어낸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넘쳐난 노동자를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알죠. 그러니까 항상 배는 항구에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좌표를 따라서 항해하다가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딘지 모르면 우리는 정말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글 쓸 때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많이 쓰는데, 한국은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조그만 반도, 한 22만 평방킬로미터 반도의 남쪽에 한 10만 평방킬로미터는 땅에 5,16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면, 지도 보시면 알지만, 북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죠. 그 다음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죠. 북한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러시아가 있죠. 그리고 한국 자체에 미군들이 있고, 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있고, 오키나와에 있고, 이렇게 미군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렇게 정말로, 사면투적 상황이죠. 이 용어는 바로 이제 옛날에 초안전쟁 때 항우가, 유방군단 포위당했을 때, 사면초가의 같은 뜻입니다. 사면투적. 내가 사방에서 적을 맞고 있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라는 거죠. 항상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을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이제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컸느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제 상나라하고 주나라하고 경쟁하다가 주나라가 상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서쪽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먹고 나서 그게 한족의 원령이 만들어졌고,
그 나라 자체가 팽창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침공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라를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면서 오히려 만주족들이 지금의 신장, 그 다음에 티베트, 그리고 지금은 잃었지만 외몽고, 부리아트까지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정말로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말에 중국이 약해지면서, 청나라가 약해지면서 좀 뺏겼지만 그렇게 엄청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구도 14억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겨냈느냐. 우리나라는 잘 아시지만 역사상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거란, 그 다음에 여진, 이런 나라들이 북방에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정체를 유지했는데, 마지막에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우리말을 쓰고 우리 풍속을 갖고 이런 나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일본도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대륙 세력하고 경쟁하면서 한반도를 항상 발라에 둘라고 그랬죠. 잘 아시지만 1592년에 일본, 임진왜란, 그 다음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1904년도에 러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한반도를 자기 발라에 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장 어려운 두의 숙적, 중국과 일본의 동향을 늘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본 글 중에서 존 볼턴이 대만 해역과 한반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두 지역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 지역이 같이 동시에 분쟁이 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건 동감하고요. 예, 그것도 저도 동감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제 한반도 상황은 한국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대만을 지원할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반도와 대만 해협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토론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양으로 출구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보시지만 일본과 오키나와 열도로 완전히 포위당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가려면 러시아도 있고 해가지고 오츠커해로 나가야 되죠. 그럼 거의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양으로 출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해로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미국이 통제하든 우리나라의 우방국이 통제해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적대국이 만약에 해로를 통제하게 되면 정말로 꼼짝달 사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공기처럼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해로를 갖다가 우리의 적대적인 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무역도 못하게 되고 그 무죽기 딱 알맞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항상 1592년 이후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결전의 장소가 됐죠. 여러 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다 이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결전의 장소가 한반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한반도에 벌어진 거죠. 힘이 그래도 좀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처럼 여전히 대군을 유지하고 방산 물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이 나라 중에서 그래도 한국이 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서 그래도 서방국에서는 특히 가장 많은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가 한국의 위상이라든가 한국 위치를 잘 모르는데, 한국은 정규군만 해도 약 52~53만 명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한 250만 명 있고,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전략물자, 우리 전력 물자를 다 생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WMD 같은 거 엄청나게 대량 고도의 무기는 생산 못하지만 핵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서방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물자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군도 28,500명 있고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 차이가 있거든요. 주한미군은 같이 통합해 있지 않습니까? 사성장군이 통제하고 있고, 그런 주일미군은 육군하고 해군하고 공군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군대는 뭐 수는 맞지만 한국은 사성장군이고, 그래서 일본은 삼성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모골 경로는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나 만주, 몽골을 가장 중시했는데 1421년도에 명나라 영락제가 빼징을 천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몽골과 만주와 한반도의 동향을 굉장히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을 계속 통제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전략적으로 한반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명나라가 가장 우려한 그 적은 몽골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만주 세력들이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였는데, 한반도는 다행히 조선 왕조가 굴종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나라가 우리한테는 특별하게 강압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또 이제 중국은 북한이나 특히 북한 지역,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북한이 자기가 아닌, 중국이 아닌 제3국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을 무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우 전쟁 계기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지금 북러 동맹처럼, 군사 동맹처럼 되고 있는 데서 엄청나게 속으로 불쾌하게 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 왜 싫어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러시아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3세계, 다른 제3국의 군대가 들어오면 바로 만주와 그 다음에 포하이만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텐진, 베이징 자체가 매우 위험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 때문에 싫어하는 예, 그렇죠.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 한번 보시면 러시아하고 북한 지도를 연결해 보시면 바로 야오동반도 서쪽에서 여서지방에서 차단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거리가 그렇게 3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몽골, 그러니까 지금은 몽골하고 포하이만을 잇는 건선이 한 3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몽골은 러시아 영향하에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북부 동시비례에 있는 군대하고 북한군하고 합치면 거의 만주가 절단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한 걸림 국가가 존재하고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2000년도에 10%, 그 다음에 26%, 대강 이제 20% 정도까지 이렇게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무역 액수도 많죠.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2024년도에 중로 무역액이 2,448억 달러더라고요. 여전히 중보다는 적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 간에 가깝고,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보다는 액수가 여전히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1969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무역액이 한중 간의 무역액보다 많이 적죠.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 대중 무역 지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각에서, 우리의 이제 통계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을 흑자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홍콩이 포함 안 되면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고, 홍콩이 포함되면 여전히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다고 중국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죠. 한번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우리 원화는 굉장히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국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 이런 하나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나라의 이제 중국 무역, 미국 무역을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는 2000년도까지는 미국이 많았다가 지금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죠. 중국이 많죠. 이만큼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부담으로 적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중국의 발전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국이 혼란을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옛날처럼, 옛날에 뭐 태평천국의 난, 아니면 홍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처럼 중국이 분열이 돼요. 중국이 분열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14억 인구 막 싸워가지고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국 인구 14억이니까 그 중에서 3억이 해안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이제, 춘추 전국 시절에 전쟁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도망을 갔죠. 그때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대규모 인구 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만 단위, 100만 단위면 지금은 막 1000만 단위, 1억 단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면 한 3천만 명이 한반도로 이주해 와요. 그러면 한국 인구가 5,160만, 북한 인구가 2,500만인데 약 한 7,700만이 한반도인이고 3천만 명이 한족이에요. 중국말 막 써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견딜까요? 아니면 인구가 3천만 명이 아니고 한 5천만 명이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아니고 중한국이 되는 거죠. 중한국이. 한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회적, 문화적 그런 압력, 그런 게 엄청나게 위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너무 잘 나가도 안 좋고 너무 못 나가도 안 좋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뭐 우리 역사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장수왕 때 평양을 천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 지역에 있던 한족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죠. 네,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고려 때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는 과거를 도입할 때 공헌한 쌍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도 굉장히 많은 한족들이 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영실의 아버지, 그리고 삼강 행실도를 그린 사람, 이런 위구르족들도 넘어왔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국의 분열이, 그리고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 거대한데, 그때는 그 당시에 조선은 왕조가 바뀌었죠. 고조선 때 말입니다. 고조선 때는 위만이 넘어와서 왕조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혼란을 주고 기여도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14억 인구의 중국이 깨진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인구가 한반도로 몰려와가지고 한반도가 이상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다음 일본과 요소. 일본과도 갈등하고 있죠. 독도 있죠, 독도. 대표적으로. 독도는 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망해야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개발 수용 문제. 이건 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그 6월 달에 일단은 조약이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는데 만약에 어느 일방이 이제 종료 시기에 따라 통보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할 때는 해양법상 우리한테 유리한 그 육지 경계의 자연적 연장 기준이 적용됐는데, 지금은 중간선언적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두 나라가 분단하게 나누게 되면 일본 90%, 한국 10%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해서 이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는데 아마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협정 때문에 일본이 90%가 한국이 10%인가요? 이게 이제 해양법 협상, 국제 해양법이 있는데, 그 해양법의 과거 원칙은 육지 경계 자율적 연장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중간선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수역이 주로 큐슈 왼쪽 바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게 그 중간선 원칙으로 끄면 그럼 일본이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한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면 과거사 문제, 그리고 동해 공동업 수용 문제. 여기 안에다가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 때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 넘어가는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바람에 독도가 공동업 수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지위가 약화됐다 이런 말이 많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 문제가 북한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느냐, 그런 시각이 차이가 났지만 북한이 현실적인 위협이죠. 저걸 어떻게 하느냐.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간 같고, 미국조차도 뉴클리어 파워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앞으로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북미 간에 다시 협상이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연 북미 대화, 북미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한국한테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게 될지를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위험 문제는 차기 정부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제 골치 아픈 문제로 남을 겁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최근에 북중 관계가 좀 안 좋거든요. 그 이유가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밀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밀접하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제 우리 푸틴하고 시진핑을 자주 만날까요? 너무 가까워서? 친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의심스러우니까. 그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풀릴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주한 대사관에 중국 외교관들을 물어보면 늘 말하는 게, 야, 우리가 러시아 어떻게 믿어? 우리 이제 러시아 못 믿어.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굉장히 전략적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대표적으로 극동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중국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연해주와 하바르포스크 지역은 중국 땅이라는 그런 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주를 원래 지금의 내만주, 지금의 중국 만주는 내만주고, 그 밖에 있는 해안 쪽으로 있는 만주를 외만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만주는 다 1858년에 아이혼 조약, 그리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다 뺏겨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저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군다나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특정 국가가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 만약에 북한 청진에 나진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면 일본 열도는 지도 보시면요, 이 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거리에 미사일을 쏘면 일본 주요 도시들이 다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쉽게 만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중요시한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제3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중국이 최근 북한을 견제하고 실현하게 된 여러 가지 상징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다롄에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같이 걸었던 길에 새겨놓은 동판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야진 대사가 전성기를 참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 관계 개선 이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좀 취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교 방침이 주한 중국 대사관 직원들도 그러는데 합종론하고 연행론을 많이 말합니다. 그럼 합종론은 뭐고 연행론은 뭘까요? 강대국가 대항하는 협정. 합정은 종적으로 강대국이 대항하기 위해서 종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합치는 전략이 합종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춘추 전국 시절에 서쪽이 진나라가 제일 강하니까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육국, 그래요. 동쪽에 있는 육국이 같이 단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하는 게 합종론이고, 거기에 반해서 진나라는 각기 계획을 격파하기 위해서 진나라 대 조나라, 진나라 대 위나라, 진나라 대 제오나라, 진나라 대 제나라 하는 게 바로 연행론인데, 중국의 외교 전략이 연행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을 따로, 일본을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따로 1대1로 상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미국은 쿼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자기 동맹국들을 묶어서 중국에 대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 전략이 연행론이고 나머지 나라들의 전략이 합종론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러시아를 접하고 있죠.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제 러우 전쟁이 한창 굉장히 활발할 때 우리나라 이제 보수 세력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방사물질을 공급한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러시아는 전쟁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시 경제로 진출해야 되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든가 아니면 공격용 방사물질을 지원했더라면 한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러시아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한국은 대표적인 무역 국가입니다. 이 GDP가 1.9조 달러인데 수출입이 1.25조 달러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GDP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무역을 못하게 되면 새끼 먹다가 도끼 먹게 되는 거죠. 아니면 도끼 먹다가 한 끼 먹게 되고 이렇게 많이 경제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로가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우리 바다가 만약에 여수에서 큰 유조선이 출항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동중국에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이나 바시 해협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로 들어갔다가, 말라카 해협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엔다만 해로 들어가죠. 엔다만 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나면, 엔다만, 니코바르 제도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쭉 아라비아만을 돌아가지고, 홍해로 들어가서, 아니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가지고, 석유를 싣고 오든가, 아니면 그 배가 쭉 스웨즈를 통과해가지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수출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해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만 해협, 바시 해협, 이거 역할을,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台湾을 봉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볼턴이 한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냐, 중국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막 때려가지고 초토화시키듯이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점령하려고 그러겠느냐.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거기다가, 대만 자체를 갖다가 포위해서 그냥 봉쇄해가지고 고스란히 넘겨받기를 원하지.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때려가지고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을 1000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산업시설 완전히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 하려고는 안 그런다. 그러니까 중국은 분명히 해외 공군력을 키우고 계속해서 대만을 갖다가 포위훈련하는 목적 자체가 언젠가는 미국과 일본 함대를 이제 해외 공군력을 물리치고 대만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대만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99.5% 동감을 하는 게요. 절대로 중국은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만을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 하려고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나라한테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합병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이 내해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두울 겁니다. 그럼 거기에 물량이 엄청 지나가는데 중국한테 일일이 눈치를 보면서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 바시해협입니다. 바시해협. 저 위쪽이 이제 대만 섬이고요. 그 남쪽에 있는 게 루손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이 쭉 있죠. 섬이 연결됐는데 대만과 제일 위 섬 사이가 바시해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섬 사이가 루손해협인데 요 바시해협이 왜 중요하냐. 바시해협으로 굉장히 많은 유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괌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함대들이 그리고 미 해군 함대들과 미 공군기들이 여기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이 선로를 통해서 해저 광 케이블이 거의 90%가 이 선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시해협이 통제받는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대만에서 저기에다가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바시해협을 감시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때리고 이렇게 되면 일본, 한국, 이 동남아 국가들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해로 완전히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중국해는 잘 알려져 있죠. 뭐 구단선 해가지고 중국이 바다 80%는 우리 거다. 그리고 중국이 제가 2023년 5월달에 이제 푸젠을 갔는데 푸젠에서 호텔을 자고 있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채널에는 24시간 계속해가지고 바다만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산샤 방송,
중국은 그 성별로 하나의 방송국이 있는데, 요, 이제, 산샤는 어딘가면, 난샤군도, 중샤군도, 시사군도, 이걸 세 개 합쳐가지고 산샤라고 그래요. 그 세 개 군도를, 통할하는 하나의 시를 만들고, 그게 바로, 시샤군도, 그래. 바셀군도의, 우디 섬에다가 그 환경국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방송국을 만들고, 이거는 그러니까 시급에 불과해요. 중국이 주장대로 하도록 시급에 불과한데, 거의 성에만 있는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여기를 계속해서, 이건 중국 거, 이건 중국 거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남중국해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의도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웅숭 깊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선전하는 게 여기에 행정, 여기에 우편제도, 여기에 관광객, 뭐 이런 것들을 인구는 뭐 사실 상주 인구는 1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매년마다 몇만 명이 갔다, 뭐 몇십만 명이 갔다고 계속 선전하고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 남중국해는 중국 바다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전략적 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여기 근무했는데,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이 문건을 유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는 징계받고, 저하고 같이 협의했는데, 그 선배는 징계받고, 저는 이제 거기에 관여 안 됐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전략적 연성 문제가 아마 다시 한번 또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천 위원실이 입수했을 때 그 유출인 거예요? 뭐, 그렇죠. 예. 그분하고 연결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또 이제 언젠가는 뭐 5년 내에, 10년 내에, 20년 내에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질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지, 점점 더 북박이 군대가 아니고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군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관세 정책은 과연 효과가 될 것인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다음에 제조 부흥에 기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 근거가 대표적으로 그 제조업이 과연 부흥할 것인가? 그게 봤을 때 첫 번째가 미국이 국민소득이 8만 달러 되는 나라에서 뭐 화장지 만들고, 그리고 팬티 만들고, 러닝 만들고 할 그런 노동자가 없다. 그것도 그 돈 받고, 거기다가 또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되게 적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과연 그렇게 이 관세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이 관세하고 투자하고는 상당히 트레이드 오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를 높이면서 또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해달라. 이게 과연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순투성인데, 모순투성이고 그 트레이드 오프 투성인데, 과연 그렇게 관세 정책, 오히려 관세를 보고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과연 살아날까? 잘 아시지만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왔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1930년도에 그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관세를 무려 평균 49% 올리고, 그게 이제 한 4만 개 제품에 대해서, 전 세계로부터 들어온 4만 개 제품에 대해서 평균 관세 59%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국은 영국권, 프랑스는 프랑스권, 독일은 독일대로, 뭐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GDP가 40%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뭔 일이 벌어졌는가? 잘 아시지만 히틀러를 낳고 도저히 새끼를 낳고 무솔리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돼버렸죠.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중동 이런 데도 북아프리카 이런 데도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뭐 독로가라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과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미국이 이 무망한 아무런 별로 효과 없었던 그런 옛날에 스무트 홀리법 같은 거를 또 이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미국이 이걸 통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오히려 미국이 그걸 통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냉전하고 냉전 시기 미수 관계하고 지금 현재 미중 관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옛날에는 경제가 단절돼 있었죠. 미수 간에는 경제가 완전 단절돼 있었고 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경제는 정말로 공급망과 가치 사슬로 엮여 있습니다. 거의 애플 핸드폰 하나 만들 때는 미국에 설계하고 중국의 노동자 손으로 조립하게 되고 한국 제품,台湾 제품, 일본 제품, 독일 제품 온갖 거 다 들어가죠. 거기다가 또 그 기초 제품에 또 만드는 원천 기술이 또 다 다릅니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다 들어오죠. 전 세계 거의 많은 나라들이 다 관여를 하는데 그걸 과연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미국한테는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많은 합리적인 사업가들인가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증명이 안 된 정책을 마구마구 도입해가지고 내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게 그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두 나라인 두 자이언트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두 나라 간에 타협이 없으면 아무리 미국과 영국,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타협을 하더라도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두 개의 거대한 나라끼리 타협을 해야 세계 경제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나라 간의 타협은 얼마만큼 미국이나 중국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가. 어려움을 느껴야 그래야 타협하려고 그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더 어렵게 보이고 중국하고 뭔가 해결책을 내놓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아마 미국의 디클라인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멈추고 그런 정도의 효과에 머무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 그러니까 키 커런시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도 갖고 있는 그 필리핀 딜레마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러가 고평가되면 무역 적자는 계속 쌓이게 되고 그리고 관세를 높이면 투자가 과연 들어올 것인가 이런 모든 여러 가지의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한번 재행할 것인가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조 부응도 마찬가지죠. 관세 정책으로 제조 부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내세우고 하려고 그럴까요? 우리 최 소장님, 이 제조업이 미국이 제조 부응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고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요? 제조업 자체가 전쟁 산업의 성격을 갖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제조업을 부활하든 아니면 다른 나라와 연대하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저는 약간 이제 자기 지지층에 되게 어필하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넘어가면서 혜택을 본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제조업의 성공 조건이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은 뭘까요? 기술력과 인건비의 가성비로 봐야 되는 거죠, 원래도.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의 문화가 어떨까요? 제조업하는 나라들의 문화,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할 때 바르셀로나 전자박람회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거의 다 독일 애들이에요. 독일 애들이나 독일에 유학한 외국 애들입니다. 그럼 왜 바르셀로나 박람회에 바르셀로나 애들을 안 쓰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애들을 데리고 갈까요? 이게 제조업하고 아주 관계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독일은 제조업을 잘 하는데 스페인, 포르투갈은 제조업을 못 할까요? 관광업이 줄까요? 기반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중국은 하루아침에 됐잖아요. 중국은 30년인데 제가 2011년도에 베이징 측근무 갔을 때 제가 잘 아는 치과 의사가 저한테 말했는데 자기가 20년 전에 중국 와가지고 치과의원을 개업했는데 그때는 플라스틱 바가지 덮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중국은 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까지 아니면 인공위성까지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면 스페인은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또 제조업을 제대로 못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조업하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옛날에 보시면 영국 했죠, 그죠? 프랑스 했죠?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했어요.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했죠,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일부가 하고 있죠. 일부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이런 나라들의 한번 특성을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나라들은 특성이 다 국민들이, 시간을 잘 지킵니다. 9시, 6시 근무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시에스타 해가지고 잠을 많이 잡니다. 포르투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비슷해요. 그리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부 유럽, 그 다음에 북부 유럽 쪽으로 가고, 이런 나라들만이 하는 거고요. 남부 유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잘 안 돼요. 인도도 1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대가 다 비슷한가요? 위도와 기후가? 예, 기후도 막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되는데 왜 인도는 안 될까요? 중국은 옛날부터 그런 문화가 확립이 있었습니다. 농부를 했는데, 그런데 인도는 안 돼요, 인도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장래 중국의 대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할 수 있겠지만 중국처럼 그렇게 거대한 제조업 국가로 자라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되게 힘듭니다. 필리핀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태국 그런 나라들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거예요? 태국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유일하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 한 나라. 싱가포르는 원래 이제 중국 이민자들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런데 거기도 제조업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동 문화가 있어야, 그런 문화가 갖춰져야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농사 짓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켜가지고 공장에 보내니까 다 노동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조립하고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옛날에는 다 농사 짓다가 공장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중국을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제조업 우위를 상실하는 국가는 군사적 우위를 상실한다. 거의 다 제조업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군함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다 이걸 통해서 만들죠. 그런데 제조업이 무너지면 지금 독일처럼 레오파드 2 전차가 그리스 만들면서 1년에 2대 만들고 이런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장갑차라든가 탱크라든가 아니면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국제 신뢰. 국제 신뢰 상실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세계적인 엠파이어의 지도자가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뒤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협상하는 나라들이 트럼프는 이런 말 하고 재무장관은 이런 말 하고 또 무역 대표는 이런 말 하고 계속해서 말이 다르니까 과연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고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겠죠.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미국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놓고 한꺼번에 주고받고 해서 타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같이 패키지로 묶어놓고 같이 협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은 경제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겠죠. 일본하고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세심하게 판단하고 연구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합의해놓은 7월 패키지는 다음 정부가 넘겨받아가지고 제대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7월 패키지가 관세, 비관세, 통화 환율, 투자 경제 안보 이런 건데 이게 정말로 전 국가적인 일인데 이렇게 과도기에 있는 정부가 미국하고 저렇게 덜컥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게 맞는가? 좀 혼이 좀 나야 될 거 아닌가? 저렇게 해놓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일본이 생각하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단일 정부 문제인데, 이거는 일본이, 자기를 위해서 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요게, 헤그세스가 말한 거죠. 헤그세스가 말한 건데, 중국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 위험 방지하고, 그게 핵심인데, 우리한테,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막아라는 그런 게 우리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럼 이걸 하는데, 뭘 해야 될까? 저는 결국은 이제 장기로 봤을 때,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군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성이 제대로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하는 군대, 12월 3일 날 봤듯이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 군대 가지고 과연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좀 더, 브레인을 갖추는, 계획성을 갖추는 군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체 핵무장은 주한미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때는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철수할 때는 미국이 오케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도. 예. 그리고 민감일수의 정지한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는,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믿더라도, 일본과 한글은 그대로 연결해서, 수정을 좀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제, 일방위 서명으로, 6월 20일부터 일방위 서명으로 협정정을 통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단일 여론이 또 한번 휘몰아치겠군요. 그렇게 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게 아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연장하자고 할 건지, 지금 우리 외교부하고 일본 외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보시면 광고 7광고죠. 옛날에 7광고라는 노래가 나왔고. 보아입니다. 여기가 보아입니다. 저 왼쪽에, 저 선만한 데 저기 있죠. 저기 이제 랴오동반도하고 산동반도하고 사이 왼쪽에 있는 바다가 보하이고요. 오른쪽 바다가 서한만, 그 다음에 한국 앞바다가 경기만이고, 예, 황해분지 이렇게 돼 있죠. 중국과 한국에 협의한 사항도 있고, 일본과 돼 있고, 이렇게 바다 가지고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한 건데요. 경남과 규슈 간에 도해청 발급을 통해서 이 협력을 하면 어떨까? 북한의 압록강 지역 주민들하고 두만강 지역 주민들은 중국의 도항증을 받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남 지방 사람들하고 규슈 주고고 사람들 간에 이런 걸 갖다가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왜 일본 도해청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도약증을 받으면 그 다른 절차 없이 자유롭게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고 여건이 아니고요. 여건을 넘는 기능. 예, 여건을 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본 규슈 가가지고 집도 사고 가게도 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영남 주민이라면 예, 그렇게 하는 게 고혈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보는 거. 그다음에 하늘 해저턴을 만들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본 문화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일본 문화를 못 열었는데 나중에 열었더니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 해저턴을 해가지고 이 두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과연 나쁘겠는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단일 정부 문제, 그 문제는 일본의 어떤 속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을 갖다가 군대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공상자위대 통합해가지고 단일 지휘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군도 그렇게 주일미군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주일미군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가 되고 지휘체계를 갖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오히려 지휘하는 그러니까 일본이 사성장군, 한국이 삼성장군이 돼가지고 거꾸로 지휘하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앞장서게 싸우게 되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전쟁 벌어지면 나중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의 생각 구상이란 말씀이시죠? 일본의 구상인데 그걸 갖다 미국이 제의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옛날 바이든 정부 때 계획을 좀 철회하고 오히려 주일 미군을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해볼래? 트럼프의 등을 긁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판단할지 미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군사 부분에서 국방부라든가 외교부가 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한중관을 악화되고 한국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군사적 부담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왜 못하는가? 저는 항상 그러는 게 인태 전략도 일본이 만들어서 미국에 제의했고 그리고 이것도 일본이 아이디어를 미국에 제의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느냐? 한국에 유리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미국에 제의해서 미국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왜 그러느냐? 한국은 너무 북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저 공역을 갖다가 분리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정부는 꼭 이 육해 공군, 해병대 이런 걸 갖다가 유기적으로 연결돼가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가장 큰 문제가 서해 문제, 지난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해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동쪽 123도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124도가 우리의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123도는 서쪽의 123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그래서 그 사이가 9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면적이 넓죠. 약 한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 문제도 있고 요 문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완령 추진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주한중국 대사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한완령은 조만간에 이제 한 11월 달 에이펙 계기로 거의 좀 형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평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영남과 규슈, 그 다음에 화남과 지장성 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협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얻는 장점은 뭔가요? 저장성이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이, 저장성과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관광 측면 이런 데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지 경제 획득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안 돼가지고 잠정수역을 만들었고, 잠정수역 서쪽에 중국이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경 123도와 동경 124도, 그 선 사이에서
어떻게 활동 공간을 나누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게 123도가 중국 쪽입니다. 124도가 한국 쪽이에요. 왜냐하면 런던에 시작돼가지고 동쪽으로 올수록 경도가 늘어나는데, 요 경도에 요 한국 쪽에 한국쯤 와서 이제 그 공간 사이 거리가 90km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 북극에 가면 0이 되는 거죠. 남극에 가도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차디증 들어봤죠? 공역의 사전의 경계 공역입니다. 요거 문제도 우리가 확대하고 그러는 바람에 동남아 지역, 동중국에 가면 중집되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중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타이완 실험이 한국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생존 문제가 될 거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타이완 문제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 우리는 정말로 작죠, 이게. 카디츠가 작죠. 자디츠. 일본은 정말 거대한 나라죠. 공간상. 우리는 왜 저렇게 작을까요? 그리고 다 포위당해 있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자, 이게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190km. 진먼다오도 있고, 마주다오도 있고, 여기도 펑우다오도 있고, 여기는 진먼다오하고 마주다오 사이에 또 조그마한 이제 대만령 땅이 하나 있습니다. 섭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북한과는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개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일이라는 건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남북협력부로, 옛날에 독일이, 통일부가 아니고 내독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인해 미니스테리움,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문제를 다루는 부처로 명명했던 것처럼 인해 미니스테리움, 내독성. 독일 내부 문제를 다루는 부처.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일부가 아니고 남북협력부로 만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런데 이제 이게 미려 관계의 진전에 따라가지고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방기할 것인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도입해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러브 전쟁 사이에서 돈을 번 업체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아니면 그로지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를 우리가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합니다. 여기 마무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미동맹 취소하고 중일 간의 권리 노후 관계 정진하고 북한과 평화 안정 관계 유지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고 동남아, 서남아, 중동 동력을 진출을 확대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코리안 버전 1대1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정을 계획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R&D 해야 되고, 인구정책 혁신해야 되고, 정치구조 계획 및 국민통합을 해야 되고, 지방정책 계획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외정. 제가 앞에 말했던 외정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은 제일 마지막을 이거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 받겠습니다.